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구촌 화합의 장인 올림픽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의 첫 메달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주인공은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석 선수였습니다. 선수들 메달 정말 값지고 소중한데요. 수상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선수들의 꿈, 또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파 판정이 이어지면서 이번 올림픽 안타까운 소식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다른 경기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또 마음의 상처로 남진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자, 앞으로의 경기에는 선수들의 값진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올림픽 현장에도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보는 즐거움에 또 운영에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IT 브리핑 시간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새농 퀴즈 정답인 이것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식용하는 부분은 껍질이 겹겹이 쌓여있는 비늘줄기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것을 제목으로 한 시 일부를 감상해 볼까요? 나는 상쾌하게 잘리고, 나는 겉과 속이 정갈하고, 나는 알수록 달콤하고, 나는 과일처럼 아름답고, 나는 버릴 것 없이 알차고, 나는 비싸게 군 적도 없는데 나를 가르고 저미는 너희는 무슨 속죄라도 하는 양 눈물질이냐. 이마연님의 시집 새벽을 나는 새의 수록작품인데요. 정말 이것을 생으로 먹을 때도 그렇고요. 특히 이것을 도마 위에 놓고 자를 때 정말 눈물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익히면 달달한 맛이 나면서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죠. 조림, 튀김, 찌개, 생채 등 다양한 요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만 얘기를 해보죠. 대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을 허용했네요. 네, 맞습니다. 대만 무역협상판공실이 어제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 대변인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국이 후쿠시마 주변 식품 관련 제한 조치를 풀고 있다면서 수입 허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11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 후쿠시마, 치바, 도치키, 이바라키, 군마 등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2015년에는 5개 현 외에도 산지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었습니다. 네.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이제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건 주변국들이 모두 다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 집권한 차잉원 정부가 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국민당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달에 신청한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신청 이후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요구로 연말부터 수입 허용을 준비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만의 위생부 장관은 식품이 수입될 때는 안전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기준에 맞춰서 수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관련 식품 수입 금지를 푸는 한편 이 전량을 대상으로 해서 통관 검사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 결과와 산지 증명서도 같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가 55곳이었는데요. 현재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 지역은 한국, 중국, 대만 이렇게 포함해서 인접곳 14곳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WTO에서는 일본의 이의 제기를 상대로 승소 판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만 정부가 결정을 하고 나서 일본이 CPTPP 가입을 원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CPTPP 가입을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냐는 일본 매체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이고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 홍콩에서 채소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지금 채소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채소 양이 제한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소비자들이 채소를 앞다퉈서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 채소 코너의 선반이 텅 비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자치정부 수반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본토와의 경계를 엄마대는 트럭 운전사들이 코로나19 양선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채소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채소 부족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에 있는 완차 시장에서는요, 한 채소의 점원이 꽉 들어찬 손님들 향해서 물량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본토 농산물을 파는 일부 야채 가게와 과일 노점상들이 문을 닫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평소 2배나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팔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홍콩도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산세를 겪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홍콩에서 신규 확진자가 616명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은 중국 본토가 채택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캐리람 장관 또한 확산세가 가능한 빨리 억제되기 위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이 시간에도 그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다양한 제품에 대한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런 비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푸드테크 기업인 니밀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비동물성 단백질 생산시설 확대 투자 자금으로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28억 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니밀크는 우유 속의 단백질과 맛과 성분이 동일한 비동물성 단백질을 축사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 공정을 개발해서 비동물성 단백질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리밀크는 올해 자사의 비동물성 단백질 함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다른 푸드테크 기업들도 비동물성 단백질을 다양한 식품 품목에 활용하면서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발효를 통해서 비동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현재 퍼펙트데이, 그리고 뉴컬처 푸드, 체인지 푸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미국 기업인 퍼펙트데이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자금 7억 5천만 달러, 돈으로 거의 9천억 원 정도를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력해서 제품군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크림치즈, 유청 분말, 케이크 믹스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량의 비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상업적 규모에 도달함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시장, 그리고 대체식품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과테말라 농림부가 황폐한 땅을 숲으로 복원하는 데 도움 준 우리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남미 과테말라 농림부 장관이 기후변화로 황폐해진 땅을 숲으로 복원해 주는데 기반을 마련해준 한국 정부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호세앙엘 로페스 장관은 현지에 있는 북동부 도시 코반에서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사업 공유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이 지역의 세 개의 지역이 굉장히 산림이 많이 훼손된 지역인데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숲이 복원이 되다면서 한국 정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국제협력단 코이카가 밝혔습니다. 로페스 장관은 과거 정부가 산림보전 보조금 제도를 개선했을 때 농가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현재는 산림청에서 매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될 만큼 지역 농가 잡가가 매우 높아졌다고, 이 모든 것들이 코이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이카는 2018년부터 700만 달러를 투입해서 과테말라 산림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15배를 복원했습니다. 사업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서 소규모 농민들이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산림 보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농민이 황폐해진 땅에 직접 묘목을 심고 그리고 토양의 관계시설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농민들이 그 복원에 참여하는 셈인데 그 요령과 또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과테말라 정부가 묘목을 심고 관리해서 산림을 복원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산림 보존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훼손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농가가 직접 묘목을 구입하기에는 이게 사실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코이카는 과테말라 농가들이 산림을 훼손한 일이 없도록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커피, 카카오 등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상품성이 높은 묘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농민들이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산림 보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림과 산림 운영 계획서 등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방법도 교육시켰습니다. 이 코이카 이런 지원으로 산림 복원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10년간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총 1,000만 달러 돈으로 약 20억 원, 그리고 이제 1인당 평균 3,0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코이카는 올해부터 현지 농민조합들을 대상으로 총액 100만 달러 규모의 커피, 카카오, 그리고 카르다누 이런 목재를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과 기자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300평 규모의 양묘장을 11동 건설하고요. 커피와 카카오 등 상품화 가능한 묘목과 농가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 11월 이 사업의 성과를 인정해서 올해부터는 2,980만 달러를 들여서 같은 지역에서 수혜자를 15만 명으로 확대하는 신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설계와 성과의 우승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직함이 달라지셨네요. 이제 소장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미래사회 연구소. 네. 영문 이름이 특이하던데요? 네, 피츠라고 그래가지고요. 퓨처하고 그다음에 소사이어티를 IT로 연결하겠다. 그래서 F랑 S를 IT로 한번 앞뒤로 두고 네. 중간에 IT가 들어가 있네요. 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올림픽 기간 맞아서 올림픽 관련 소식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베이징 올림픽 참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 숨어져 있는 IT 기술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이제 기술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관련 IT 기술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흘려보는 것도 이제 쏙쏙 이제 체크하면서 네. 전해주시는 거군요. 네. 시작 전부터 침대 얘기가 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른바 스마트 침대라고 하는 건데 근사하네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침대가 화제가 됐을까? 예. 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선수촌에 갔더니 이제 선수들이 침대의 그 사진을 계속 영상하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 때문인 것 같아요. 극적인 대비가 있었군요. 네, 도쿄 올림픽 때 이른바 이제 골판지 침대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침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위해서 골판지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있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나 불안했나 봐요. 이제 이번에는 이 스마트 침대라고 그래서 모션 베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각도 뭐 조절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약간 심박수나 기본적인 어떤 사물 인터넷 기능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지난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어쨌든 동계랑 하계 선수들은 다르니까 하계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동계 올림픽은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렸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이걸 만드는데 어쨌든 비용이 한 80에서 140만 원 사이인데 골판지 침대가 예전에 200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가격이 싼데 스마트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선수촌 사이에서 뭐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비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역시 같아요. 좀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국이다 보니까 네. 가격을 낮췄네요. 네. 네. 자, 올림픽에 이제 세계 이목이 집중되니까 중국은 좀 이제 보여주고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분야에 좀 그게 집중이 되나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AI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림픽 개최 전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내노라는 연구팀들이 동계올림픽에 도입될 기술 그리고 AI 로봇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19가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좀 줄여야겠죠. 그러니까는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로봇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덜 아쉽고 좀 덜 심심하게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용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로봇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터넷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5G라고 하는 통신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중국에서도 이번에 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이나 옌징, 장자커우 지역을 연결한 고속철도에다 5G를 구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화질을 이제 생생하게 볼 수도 있게 하고 또 이제 고속층 열차, 그러니까는 350km로 이제 움직이는 고속철 열차에서도 5G 기반의 UHD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하드웨어적인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진행 중에 뭔가 통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망신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였을 것 같네요. 대회 내에서 로봇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나요? 일단은 거기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많은 인증샷들을 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로봇 식당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00m 제곱미터 식당에 원격으로 음식을 주문을 하면요. 주방에 있는 쿠킹 로봇, 그러니까 음식도 일단 로봇이 만들어줘요. 조리도. 예. 네, 조리를 하게 되고요. 완성이 되면 그거를 이제 또 서빙을 해주는 로봇이 있는데 어떤 식이냐. 무인 픽업대도 있지만 식당 천장에 이른바 공중 서빙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인형 뽑기 팔처럼 이 음식을 정확하게 잡아서 공중으로 이렇게 천장에서 띄어서, 천장으로 이렇게 띄어서 보내서 그 위치에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네. 뜨거운 음식이면 좀 불안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뭐 완탕면, 마파두부 같은 중국 요리나 서양 음식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5G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인화가 돼 있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선수들이 새벽에 배고프다 뭐 이러면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로봇이 야간 수당을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 센터 내에 뭐 로봇 바텐더나 아니면은 또 뭐 아이스크림 로봇 자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스크림 자판기는 이제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풀 때 이제 큰 통에서 풀면 사람이 좀 팔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퍼주는 로봇도 이번에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결국에는 선수촌 안에서 먹고 그다음에 즐기는 것들에서 로봇이 함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경기 중에서 쓰이는 로봇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키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자체가 실제로 그 두 다리랑 두 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스키를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떤 거라는 거냐? 예를 들면 크로스컨트리나 이런 것들 보면 살림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살림을 사람 대신에 순찰을 하는 거예요. 순찰용. 네, 그래서 뭐 긴급 구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근무자들의 건강 상태 체크하는 모니터링 로봇이라든지 소독, 배송 등의 다양한 로봇들이 좀 이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독 로봇이 진짜 큰일을 하겠네요. 네. 성화 봉송 과정에도 로봇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로봇 같은 경우가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좀 보여주는 재미로도 쓰인 것 같아요. 이 성화 봉송용 로봇은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로봇하고 로봇이 있는데 하나의 로봇은 수륙 양용 로봇, 그러니까는 물 위로 가다가 물 안에 들어가는 로봇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수중 안에 있어도 물 안에 있던 로봇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성화를 우리가 이제 봉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건네받으면서 불을 붙이는데 로봇이 성화를 들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안에서 그 물 안 속에 있었던 로봇하고 성화를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불을 물 안에 들어가서 로봇이 정확하게 성화를 봉송해도 성화가 안 꺼진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가니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물과 불이 상극이잖아요. 네. 근데 상극인 것들이 어우러지는 일종의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술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철학도 담았네요. 네. 예. 자, 늘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데 AI 기술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십 논란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오십 논란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지지난 올림픽 때부터 조금씩 AI가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도쿄, 그러니까 하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체조 채점대 동작 측정 카메라, 레이저를 이용해서 일관된 점수를 내서 좀 평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 심판이 그 동계올림픽에서 어디서 자주 많이 쓰이냐면 피겨 스케이팅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션 센서나 포지셔닝 감지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점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중에 몇 초나 떠 있고 몇 바퀴를 도는지, 예를 들면 뭐 3바퀴 반인지 정확하게 4바퀴인지 2바퀴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레이저,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번에 탑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도약부터 착지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부정 출발을 막는 감지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발선 자체에 감지 센서가 있어서 네.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도 그걸 차이를 잡아내는 부정 출발 감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봅슬레이 종목에서도 타임 키핑 기술,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썰매 자체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속도를 보는. 그래서 이번에 루징형이나 여러 가지 보시면 코너 돌 때 속도가 정확하게 옛날보다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IT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화가 나는 게 왜 이런 기술이 쇼트트랙에는 안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뭐 부정 출발 감지 이런 것들은 좀 늘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이 조금 더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겠네요. 우리가 쇼트트랙 강국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중계에도 좀 접목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AI 수어 앵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체력도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죄송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 인간이 도입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중계를 할 때 지금도 중계의 그 중계 어들이 이제 텍스트로는 바로바로 번역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번역된 거를 인공지능한테 한 번 더 주면 인공지능이 미리 이제 수어를 다 학습을 해놨다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쉬지 않고 이제 수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체력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 불평등성의 문제 없이 이러한 다양한 수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좀 도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감정 표현 문제 같은 게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시작은 되는 거네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게 워낙 좀 통제하고 감시하는 나라라서 이게 좀 찝찝하다. 네. 내가 뭐 통화하고 이런 활동하고 또 이동하는 게 다 좀 관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마이 2022라는 앱이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휴대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는 이른바 헬스 코드나 건강 기록 또는 세관 검사, 수화물 추적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앱이라고는 하는데요. 반드시라는 게 좀 걸리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 앱이 이미 보안에 취약하다는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보안에 좀 취약성이 있어서 해커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정보를 가로챌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채팅 기능이 있는데 채팅 기능에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들을 좀 넣게 되면 그게 검열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통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제 투지폰 쓰는 나는 추적당하는 게 싫어 그러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앱을 어쨌든 다 반드시 설치를 했다는 건 일단 중국 쪽의 정보가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정부는 이제 모든 정보 암호화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없다라고 해명은 했는데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자국 선수단에게 스마트폰 같은 거 베이징 갈 때 개인 거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또는 임시 휴대전화 별도로 개통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뭐 논란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 용으로만 쓰고 처분해라 뭐 이런 뜻이네요. 네. 자, 이 얘기할 게 많은 정말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그 선수들의 노력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올림픽 현장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도 오늘 들어봤습니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3.6도, 광주 영하 1.5도, 부산 2.6도로 어제 출근길과 비슷하고요.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영상 6도, 대전 9도, 광주 대구 10도로 예년 기온보다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아침 저녁으로 10도 안팎까지 좀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고요. 추위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또 대기의 건조함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서울 등 수도권 또 동쪽 지역에 계속해서 건조특보 발효 중이니까요. 바람도 강합니다. 산불 등의 화재 위험이 크니까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719명이었습니다. 나흘째 3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날보다 1,400여 명 더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주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은 수치고 그 전주에 비하면 4배나 늘은 수치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명 준 268명으로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6명 나오면서 누적 치명률은 0.6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대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 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재택치료를 집중관리군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소아와 임산부는 별도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확진자의 격리일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하고요. 이 격리가 해제될 때는 별도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 여부와 관련해 전문위원회 심의나 검토를 거친 뒤 오는 14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코로나19 만약에 이제 확진자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까지 바꿀 예정이라고요? 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전 투표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역법상 확진자는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 미리 등록해야 하는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나흘 동안이지만 이 투표를 못하게 될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대선 당일 이 투표 종료 뒤인 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와 격리자의 별도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우편 투표 대상자의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하고 확진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한 국회 합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추경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임하겠다라며 조정에 나섰습니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도 이 통상적인 감액과 증액은 논의가 있겠지만 여야가 얘기하는 수준의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또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낙연 전 대표를 임명했군요. 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서 전면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함으로써 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는 등 당박 인사들을 만나 통합 내각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정부의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만큼 3차 접종자 방역 제한을 밤 12시까지 완화하는 등 방역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고요. 또 경기도지사 시절 신천지 시설을 폐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적 후보라면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과학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과학기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모방을 넘어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며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정부 고위직엔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탈원전 등을 정책 등을 예로 들며 현 정부가 과학의 영역에 정치를 끌어들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을 만나선 이 카카오 택시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독과점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정부가 출자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택시가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를 봤을 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라고 쏘아붙였고요. 국민의당 권은현 대표는 존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정치 세력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 관훈 토론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단일화의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됐다고요? 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 마지막으로 매몰돼 있던 노동자가 사고가 난 지 29일 만인 어제 저녁에 수습됐습니다. 매몰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구조자가 발견된 곳은 붕괴된 건물 26층의 함몰된 바닥입니다. 이 매몰자 위로 콘크리트 잔해가 많이 쌓여 있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야 구조가 됐습니다. 사고 수습본부가 집계한 실종자는 모두 6명이고 어제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하면서 수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먼저 수습된 피해자 1명은 이미 장례를 치렀고요. 이 나머지 5명은 인근 병원에 안치돼서 이후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최선을 다한 구조대원들 그리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한편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사고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뒤 결과에 따라서 철거 여부 또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인데요. 그래도 우리 출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 출전한 김민석 선수는 어제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김민석 선수는 11조에서 이 종목의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이 평창 올림픽 챔피언인 이 네덜란드의 키얼트 나위스 선수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초반부터 나위스 선수를 따라붙으며 스피드를 유지했는데요. 1분 44초 24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1위를 차지한 나위스 선수의 불과 1.03초 뒤진 이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결국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2회 연속 이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김민석 선수는 남자 1000m에도 출전해서 메달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네. 피겨 차준환 선수도 지금 분위기가 좋죠? 네, 피겨 스케이팅에 출전한 차준환 선수는 이 페이트 오브 더 클락메이커 선율에 맞춰서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고난도 4회전 쌀코 점프를 완벽하게 성공하며 연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진 트리플 러치, 트리플 루프 연결 점프도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요. 이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트리플 악셀까지 완벽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차준환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총점 99.51점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4대륙 선수권에서 자신이 세운 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이 쇼트 프로그램에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준환 선수는 내일 이 프리스케이팅을 통해서 탑10 진입이라는 한국 피겨의 새 역사에 도전을 합니다.
한편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는 평창올림픽에서 극적인 결승 진출을 이뤘던 이상호 선수가 이번에는 아쉽게도 0.01초 차이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5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자, 이미 판정 논란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우리 체육회가 조치를 준비한다고요? 네,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IOC 위원장의 즉석 면담을 요청했고 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관련 판정을 제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헝가리도 우리와 공동 대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